깊이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2박 3일의 프랑스 일정을 마무리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베트남을 국빈 방문합니다. 윤 대통령과 동행하는 경제사절단은 이번 정부 들어 최대 규모로 200명이 넘습니다. 결혼을 앞둔 30대 한국인 관광객이 프랑스 파리 지하철역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선로를 건너려다 감전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보유하고 있던 예금으로 연말에 코인을 매입하고 이듬해 초에 다시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연말에 하는 공직자 재산 등록을 회피하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일본 엔화 가치가 2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일명 슈퍼 엔저를 기록 중입니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박람회기구 총회 마지막 날 열린 공식 환영 행사에서 엑스포 민간유치위원장인 최태원 SK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게릴라식으로 홍보를 펼치면서 유치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총수들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도 만나서 경제 협력 방안도 논의했는데요. 정부와 기업이 한 팀으로 뛴 결과 유럽 6개 기업으로부터 1조 2천억 원의 투자 유치도 얻어냈습니다. 정수양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마련된 환영 행사입니다. 국제박람회기구 179개 회원국 대사들이 초청된 이 자리에 최태원 SK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총수들마다 집중적으로 공략할 나라를 분담해 게릴라식 유치전을 펼쳤습니다. 이들은 사우디아라비아와 경쟁하는 엑스포 유치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8개 그룹 회장단은 환영 행사를 마친 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나 프랑스 진출 관련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뛴 결과 우리나라는 유럽 첨단 기업 6곳으로부터 약 1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도 이끌어냈습니다. 한국 정부는 외국 투자 기업들이 국내에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의 투자 환경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5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 200명이 넘는 경제사절단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하는 베트남 순방에도 동행합니다. 중소기업 중앙에도 대표단을 파견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나설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가상화폐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연말에 보유하고 있던 예금으로 코인을 매입하고 이듬해 초 다시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이 공직자 재산 신고 기준일이 12월이라는 점과 코인은 의무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용해 재산 등록을 회피하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송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신고한 재산은 12억 원입니다. 공직자 재산 신고 기준일은 12월 31일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연결된 은행 계좌 예금은 재산으로 등록해야 하지만 코인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김 의원은 그해 마지막 날 빗썸 계좌에 있던 90억 원으로 코인을 샀고 그 결과 거래소 계좌엔 현금이 10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인 이듬해 1월 코인 50억 원어치를 팔아 현금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2년 재산신고액에서 90억 원의 빗썸 계좌 현금은 신고 대상에서 빠졌고 나머지 12억만 신고한 겁니다. 김 의원의 재산신고 회피 정황은 다음 해에도 이어졌습니다. 2022년 12월 31일에도 거래소 연결 계좌에 있던 현금 10억 원 중에서 10,000 원만 남기고 모두 코인을 샀는데 1월이 되자 10억 원 가까이를 다시 현금화했습니다. 그동안 김 의원은 코인이 재산신고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적인 책임하고 정치적인 어떤 도의적 책임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검찰은 재산신고 기준일에 현금으로 코인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방식으로 재산신고를 회피한 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검찰은 또 김남국 의원이 이른바 잡코인들이 상장되기 전에 10억 원어치를 대거 사들인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같은 시기 집중 투자한 10여 명에 대해서도 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입니다. 이어서 조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정 코인 상장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남국 의원. 아무런 어떤 근거도 없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저는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김 의원은 메콩 코인과 마블엑스 코인이 상장되기 전 이들 코인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지난해 4월 상장된 메콩 코인은 2월에 4억 원어치, 5월 상장된 마블엑스 코인은 4월 말에 10억 원어치를 대거 사들인 겁니다. 이후 두 코인은 상장과 동시에 가격이 급등했고 김 의원의 평가 이익은 한때 13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검찰은 김 의원이 투자한 코인들을 비슷한 시기에 집중 매입한 사람이 10여 명 더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10여 명을 모두 특정하고 이들이 사전 정보를 이용했는지, 김 의원과 연관됐는지 등을 확인하려고 최근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기각하면서 수사가 막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코인 투자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를 입증하는 게 수사 성패를 판가름한다고 보고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김남국 의원이 재산 신고를 회피하기 위해서 연말 매수, 연초 현금화라는 코인 거래를 반복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이승훈 변호사,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말에 코인을 사고 연초에 다시 팔아서 현금화하고 이 재산 신고 당시에 이제 재산을 등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제 검찰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합리적인 의심인가요? 누가 봐도 그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공직자들이 재산 신고를 언제 하냐면 2월 말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기준 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 시점이 12월 31일이에요. 그런데 2021년의 예를 들어보면 2021년 12월 31일에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90억 어치나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현금이 빠져나갔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코인은 당연히 이제 공직자윤리법 재산신고 대상이 안 되니까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2022년에 그 재산신고를 했을 때 김남국 의원이 스스로 내 돈은 내 재산은 12억 6,800만 원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은 90억이라고 한 현금이 빠져나간 거였으니까 2021년 12월 31일 현재 김남국 의원의 실질적인 재산은 102억 6,800만 원이 넘는 돈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게 그 다음에도 똑같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건 누가 보더라도 그다음에 이제 100억 중에서 90억이면 전 재산 90% 아니겠습니까? 90% 이상의 그 재산을 숨긴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의도적으로 재산 신고를 회피하기 위해 코인 거래를 했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봐도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이런 재산신고 회피 이것들이 비도덕적이고 굉장히 나쁜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검찰은 그럴 것 같아요. 재산신고 기준일 직전에 코인을 매수하고 그리고 신고 기간이 넘어가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결국 재산신고를 회피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공직자윤리법으로 기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코인은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12월 31일 기준으로 매도와 매수를 반복했다 할지라도 이건 공직자윤리법상의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변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법원은 판단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기소를 한다면. 다만 최근에 이 공직자윤리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 코인 경우에도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3년간의 코인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3년간의 거래 내역을 신고하지 않거나 다르게 신고할 경우에는 무조건 공직자윤리법에 위반되는 것이 뭐 확실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지난 2021년, 2022년에 김남국 의원의 모든 코인 거래는 올해 말에 신고가 되겠군요? 그렇죠. 다 신고해야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굉장히 공개하라 요구했었는데 저절로 공개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그 코인이 등록이 할 의무가 없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코인을 그 재산을 100억 원, 90억 원이 넘는 재산을 그냥 예금으로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공직자 재산에 등록했다고 해서 뭐 세금을 더 내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닐 텐데
왜 김남국 의원은 자신의 재산을 숨기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재산이 만약에 떳떳하다, 뭐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세 같은 걸 다 냈다. 그럼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한들 예컨대 뭐 정몽준 의원 같은 경우에 재산이 뭐 천문학적인 재산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이고요. 돈이 많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검은 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이제 김남국 의원 기자들한테 적반하장식으로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 참 그 국민들 정서에도 맞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에 대해서도 검찰이 좀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김 의원이 소위 잡코인이라고 불리는 코인들에도 수억 원을 투자하고 그다음에 상장이 된 이후에 또 수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느냐인데 결국 회사의 당사자들로부터 임원들로부터 이런 미공개 정보를 받고 그래서 사고 그리고 상장이 되니까 수익이 많이 나고 그래서 이걸 바로 팔았느냐라고 한다면 일단 비난 가능성과 불법성 여부가 판단이 될 수 있고요. 특히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냐 이것만 가지고는 코인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논의이 되는 것이 이거 뇌물 아니야? 정치자금 아니야? 이런 것들이잖아요. 결국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가 확인이 돼야지 그 다음에 법리적인 검토로서 뇌물수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상장 정보라고 하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이게 이제 수사의 단초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앞서 이제 우리 그 조성호 기자의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그 김남국 의원과 같은 시기에 코인을 구매해서 좀 이익을 본 10여 명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자, 검찰이 여기를 수사를 하려고 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을 했었어요. 법원이 이거를 기각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기각했던 것에 대한 뭐 이유를 설시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설시하지 그걸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겠지만은 그런데 제 생각에는 코인이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이 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내부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러한 행위는 증권거래법상의 문제가 되긴 하는데 코인이 과연 증권성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부적정한 것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게 범죄까지라고 보긴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법원이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논리가 좀 약한 것일 수도 있지 않겠나. 일단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김남국 의원 좀 다르죠. 왜냐하면 저 10명들 중에 뭐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혹시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공무원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뭐 뇌물죄, 정치자금 위헌죄 이런 것들이 전혀 상관이 없단 말이죠. 하지만 김남국 의원은 정치인이자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김남국 의원에 조금 달리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검찰에서는 일단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점이 좀 보완돼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뭐 코인을 많이 샀다라고 하는 10명 이분들이 공직자인지 여부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뇌물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또 정치인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또 이 돈의 출처가 불법성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영장은 기각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다는 것은 김남국 의원 개인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전에 진경준 검사장 사건과 관련해서 넥슨 주식을 돈을 빌려서 산 게 있었는데 그 돈 벌 기회를 준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대가성이 없다고 해서 무죄가 났고요. 반면에 자신의 처남이 대한항공에서 용역을 받은 거 이건 대가성이 있다라고 해서 유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김남국 의원도 만약에 이 수사가 집중된다면 P2E 게임을 합법화하기 위한 어떤 청탁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돈 벌 기회를 제공받은 게 아니냐. 이것까지 연결이 돼야지만이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뭐 기소할 만한 거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일반인이라면 뭐 혐의가 그렇게 크게 적용이 되지 않지만 김남국 의원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혐의가 입증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것보다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김남국 의원이 그냥 일개 변호사라고 하면 네. 회사에서 무슨 미공개 정보를 주거나 어떤 페이버를 줬겠습니까? 국회의원이니까 그런 것을 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조금 전에 이제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경준 전 검사장 케이스에 있어서 미공개 정보도 뇌물에 해당한다라고 법원은 봤는데 근데 이제 진경준 검사장하고 그 김정주 그 회장이 서울대 동기였어요. 과는 틀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김정주 회장이 일관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친구이기 때문에 준 거지 내가 뭐 어떤 걸 바라고 준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무죄가 나온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요번에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뭐 위믹스든 어디든 그 관계자가 나와가지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 내부 정보를 줬고 그래서 뭐 20억어치 샀는데 그게 200억이 됐다. 이런 것들이 밝혀진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김남국 의원이 뇌물적으로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위믹스나 이런 데서 뭐 김남국 의원과 학연 지연으로 엮인 사람이 있으면은 또 똑같이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위믹스나 이런 쪽에서 아예 모르는 것이다. 난 전혀 그런 적이 없다라고 딱 잡아떼고 그것이 성공한다라고 하면 김남국 의원은 뭐 법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중국에 사무실을 차리고 200억 원대 전화 금융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사 사무실 세트까지 만들어 영상 통화를 하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김다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관들이 인천공항에서 남녀 일행 3명을 체포합니다. 중국에 근거지를 둔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입니다. 경찰에 붙잡힌 30대 A씨 등 23명은 2017년부터 133명에게서 200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대출 이자 비용만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이 나왔고 현재까지 1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이자를 고통의 순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A씨 일당의 수법은 치밀했습니다. 검찰 수사관과 검사, 금융감독원을 차례로 사칭하며 사기를 진행했습니다. 심지어 영상통화까지 하며 피해자를 안심시켰는데 검사 신분증과 검찰 사무용품, 구속영장 등도 위조해 검사실처럼 세트까지 꾸몄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핸드폰에 악성 앱을 깔도록 유도해 일명 좀비폰을 만들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별도의 확인 전화를 시도하면 악성 앱으로 통화를 가로채는 겁니다. 본인 휴대폰이 해킹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플을 깔아야 된다. 유도해서 깔고 나면 이제 그 전화기 자체가 그들의 손에 넘어가는 거나 맞죠. 경찰은 6천여 건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여죄를 조사하고 인터폴과 공조해 총책 등 나머지 조직원 37명을 쫓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홀로 프랑스를 여행하던 한국인 관광객이 파리 지하철 선로에서 숨졌습니다. 주 프랑스 한국 대사관은 현지 시간으로 12일 밤 파리 지하철 빌지프 루이 아라공역에서 35살 한국인 관광객 A씨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A씨가 전류가 흐르는 지하철 선로를 건너려다 감전돼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도심에서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최소 37명이 다쳤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건물에 종교시설과 패션 학교가 있어 인명피해가 더 컸습니다. 김자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너져 내린 건물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놀란 시민들이 발길을 멈추고 현장을 지켜봅니다. 현지 시간 21일 프랑스 파리 5구에서 가스 폭발 사고로 불이 나고 건물 일부가 붕괴했습니다. L'explosion, comment ça s'est passé? La maison a été secouée complètement, oui. J'ai dit qu'est-ce qui s'est passé, on pensait que c'était le ciel. 폭발이 일어난 곳은 파리의 인기 관광 지역인 카르티에 라탱 인근으로 퇴근하는 직장인들과 관광객들로 인파가 몰린 시간이었습니다. Ouais, carrément. Au moment où j'ai un peu pris mes esprits, effectivement, dans toute la rue, il y avait une odeur de gaz qui était vraiment, on sentait vraiment pas. 현재까지 최소 37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4명은 중상입니다. 사고가 난 건물에는 패션 학교와 종교 시설이 있어 인명 피해가 컸는데 2명이 실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out comme je suis évidemment extrêmement prudent
sur les causes de cette explosion qui a provoqué cet incendie sur lequel nous avons 270 sapeurs-pompiers de la brigade des sapeurs-pompiers de Paris qui sont engagés. 지난 2019년에는 파리 구구역에서 가스파이프 누출로 추정되는 폭발로 건물이 붕괴돼 4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 최종 판단이 6년 만에 나왔습니다. 사드 기지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 보호 기준치의 530분의 1로 휴대전화 기지국보다 영향이 적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환경부와 국방부는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결과를 마무리하며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즉 사드의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 2017년 성주 기지에 임시 배치된 뒤 6년 만입니다. 국민 보호를 목적으로 배치된 방어 수단이고 이것은 우리 안보의 주권입니다. 지난해 8월부터 한국전파진흥협회와 함께 성주 사드 기지 주변 5곳에서 전자파를 측정해 왔는데 최대치가 인체 유해 기준의 530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휴대전화 기지국에서 나오는 전자파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이번 환경 영향 평가는 기지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인체 안전 기준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측정된 결과는 인체나 다른 동물, 식물에 대한 영향은 지극히 미미할, 사실상 그 영향은 없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사드 기지는 2017년 사드 포대가 임시 배치된 후 전자파 우려 등의 이유로 지역 주민들이 반대해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서지 못했습니다. 군은 이번 환경 영향 평가를 토대로 이르면 내년에 본격적인 기지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6년 동안 이른바 사드 괴담은 반복해서 생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는 전자파를 측정해서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을 내고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사드는 꺼져라! 사드는 꺼져라! 미국 사드! 미국으로! 미국 사드! 미국으로! 지난 2017년 4월 사드가 임시 배치되자 일부 시민단체가 무정자증과 암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괴담을 퍼뜨리면서 조용했던 경북 성주 일대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민주당은 비과학적 사드 괴담에 편승했습니다. 추미애 당시 당대표는 반경 3.5km 내에 사람이 지나다니면 안 될 정도로 강력한 전자파가 발생한다고 말했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사드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사드 반대 집회에 참석해 노래까지 불렀습니다. 강력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 실시간.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는 2018년 3월부터 1년간 사드 기지 4곳에서 전자파를 측정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을 내고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사드 추가 배치를 포함한 중국의 소위 산불 정책 요구에는 뚜렷한 반대 입장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환경 영향 평가를 6년간 미루다 무해하다는 결론이 났는데 사과조차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드 괴담으로 선동하고 사과도 없던 민주당은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으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예, 전해드린 대로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가 무려 6년 만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결론이 나왔는데요. 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게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6년 동안. 그동안 막 여러 가지 괴담들이 있었잖아요. 네. 뭐 참외가 썩는다. 성주가 참외가 유명하니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결국 이 결과를 공개를 해보고 나니까 굉장히 미미한 수준으로 나왔거든요. 저는 사실 이 사드와 관련해서는 애초부터 문제가 없다라고 거의 확신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예. 지금 그 사드 전자파라는 것이
그 소위 X밴드 레이더에서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전자파를 쏘는 거는 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해서 전자파를 쏴가지고선 위치를 확보하는 건데 다양한 그 레이더의 주파수에 따라서 무슨 X밴드, C밴드, 뭐 L밴드 그러는데 이 특히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맞춰서 정치인들이 전자파를 의제로 제기를 하고 또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그 괴담이 상당히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성주는 특히 참외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그렇게 뭐 참외가 무슨 뭐 전자레인지 참외가 나온다 별별 괴담이 다 나왔지만 그 당시에도 참외들 다 먹고 살았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소위 미사일 요격 미사일 기지에서 나오는 이 레이더 있잖아요. 예. 레이더가 지금 성주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충청도에도 그 그린파인 레이더의 그 레이더가 있었고 예. 또 서울에 소위 땅값이 가장 비싸다는 아파트 단지의 모 산에도 바로 그 단거리 요격 미사일 시스템에 레이더가 배치되고 있었어요. 그래도 예. 그 사람도 그냥 살았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6년 만에 소위 환경 영향 평가의 결과로 이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미미한 수준보다도 훨씬 더 미미하다라는 것이 나왔다라는 것이 그나마도 다행인데요. 이것도 역시 또 중국과의 관계와도 연동되면서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었고 제가 지금 기억하는 거는 많은 정치인들이 주장을 했지만 모 유명 연예인이 성주에 가서 연설하면서 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헌법을 거론하면서 마치도 성주에 그 사드를 배치하면 전자파가 굉장히 위험한 것처럼 했는데 그 연예인 한번 불러다가 인터뷰 좀 시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뭐 어쨌든 결론은 나긴 났습니다. 6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결론이 났고 그리고 결론상으로는 휴대전화 기지국보다도 전자파가 적다. 그만큼 이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라고 이제 결론이 났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에서 환경 영향 평가를 했는데 환경부의 설명에 의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소위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에 맡겨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정부 발표의 내용 자체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진행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예. 일단 그 반대하는 성주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하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측정값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를 들면 레이더의 작동에 어떤 상황에서 측정을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통상 1년 정도가 걸리는데 4개월 만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또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뭐 주민도 모르는 또 주민 대표가 들어갔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런데 이건 제가 볼 때는 또 이제 일방의 한 주장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나왔으니까 아마 국회에 이걸 제출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럼 여야가 저희 환경부의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 좀 집중적인 과학적 토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서로 괴담이라고 얘기하는데 과거에 이 문제가 왜 중요했었냐면 한중 관계라고 하는 안보적 우려 문제랑 소위 신체 손상 우려라는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훨씬 더 이렇게 파장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이 좀 지난 측면이 있으니까 환경부 평가에 대해서 여야가 국회에서 과학적인 좀 어떤 토론과 논증을 통해서 국민들이 국회 토론 이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한다면 훨씬 더 확증적으로 거기에 대한 신뢰를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예. 또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반대해왔던 성주 시민단체 분들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이런 정부와 국회 노력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게 되는 그렇죠. 것이고 사회적 갈등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의 평가인 것이고 이후에 이제 국회 차원에서 좀 더 과학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에 이제 4개월 만에 발표를 했다는 게 이제 뭔가 이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당시 이제 국방부가 1년 동안 이제 그 조사를 하고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을 내렸는데도 발표를 하지 않았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뭐 제가 알기로는 TV조선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실 확인을 제가 뭐 아직 확인을 못했기 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사 내용을 봤을 때는 어떤 근거로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은 안 나와 있고 그 보고서 내용 자체를 확보하고 있는 것도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일단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주민들 반대로 제가 알기로는 영향평가를 하지 못했다라고 그랬죠. 국방부에서 했다는 얘기가 있고 만약에 2018년에 진행을 했다면
저는 진행 못했을 가능성도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2017년에 못했는데 2018년에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 반대가 그때는 없었을까? 저부터 이거 뭐 몰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드는데 만약 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말씀하신 TV조선의 단독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얘기한다면 상당히 상황적인 판단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2018년도가 남북 관계가 상당히 해빙기였던 상황이었었고 또 북미 정상회담도 벌어지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돌출적인 사안들이 발생했을 때 계속 어떤 남북 대화, 남북 정상회담을 지원했던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 또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아주 상징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 자체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상황적 변수 때문에 발표 내용들을 갖다가 오히려 예를 들면 비공개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제가 볼 때 앞으로 좀 더 정확히 좀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드 배치 발표 이후에 이 전자파 유해성을 놓고도 정치권에서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 사드 반대 집회에 참석해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었죠. 당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 어느 세월에 사드와 내가 만나 전자파로 흥할까. 사드는 나보다 쏘나 어느 누가 쉽다고 예, 당시에는 사실 민주당이 야당일 시절이었죠. 야당이 이제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제 사드 정부가 이제 처음에 이제 배치를 하려고 했었고, 자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당시에 이제 사드 배치에 상당히 이제 반발을 한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물론 뭐 확인되지 않은 상황을 가지고 이 괴담 확산에 앞장섰다라는 이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드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으로 거슬러 가면 그 소고기 수입이라든지 또는 한미 FTA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축적되어 오다 보니까 마치 또 양치기 소년처럼 정말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괴담꾼 이런 식으로 딱 그 낙인화되는 그런 하나의 계기를 만든 것이 바로 사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자파와 관련해 가지고선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이 사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 싫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노래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인데 아까 이미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환경 영향 평가와 관련해서 중국을 의식했다 그랬는데요. 현실적으로 이거는 꼭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우리의 사드 배치, 우리도 아니에요. 주한미군이 배치한 것이고 또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얼마나 편리한지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미군이 사드 배치를 함으로써 중국이라든지 러시아에 영향을 준다 해서 중국이 한한령까지 내리고 엄청나게 반발했는데 그거 아십니까? 중국도요. 우리 대한민국을 겨냥한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이미 갖춘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호적인 거고 또 지금 대한민국에 이 사드가 배치된 이유는 바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 때문이잖아요. 당시의 정부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국민들에게도 알렸어야 되고요. 이 소고기와 관련해서도 엄청난 괴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송송 구멍타.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거는 그 당시 야당 의원들이 미국 방문하면은 미국산 소고기 먹잖아요. 그렇다 그래갖고 무슨 한우를 가져가서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사드와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아까 그 참여 얘기도 했지만은 성주 시민단체라고 그러는데 과연 그 성주에서 시위를 했던 시민단체 구성원들 중에 성주 시민의 비율이 얼마나 됐는지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은 대한민국의 방위 공약을 위해서 사드 배치를 했는데 막상 미국의 국방장관이 성주에 방문해 보니까 정화조 설치도 안 돼가지고 거기서 악취가 나오래 가지고 당시 오스틴 국방장관이
얼마나 한국 정부에다 대고 정색을 하고 이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미 관계가 상당히 어색하고 안 좋았던 상황이 있어요. 근데 물론 중국이라는 나라를 주변 국가로서 매니지해야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한미 동맹의 틀 속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좌우 여야가 바뀐다 그래서 이게 달라져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환경 영향 평가가 이번에 이 영향 평가가 마무리됨으로써 사드 배치와 관련해 가지고 더 이상의 논쟁이 대한민국 내에서는 없어야 되는 것은 맞고요. 중국과 관련해서는 그 중국이 그렇게 사드 배치가 우려스러운 거라면 왜 중국은 바로 중국의 동맹국이라고 하는 북한의 미사일이라든지 핵이라든지 이런 관련해 가지고 거의 도발에 가까운 행동을 하는데 하나도 안 막고 있잖아요. 그런 식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지적도 해주셨습니다만 당시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사드 괴담의 유포에 이제 좀 앞장서는 모습을 약간 보여주면서 이게 오히려 중국이 우리나라를 압박하거나 아니면 공격하는 수단에 오히려 활용이 됐다. 자,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거든요. 제가 볼 때 그건 어떤 추정적인 예를 들면 판단이라 생각이 들고요. 예. 일단 만약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주시에 있는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내용 자체가 아까 이거 확인 안 됐습니다만 통상적으로 1년이 걸리는데 만약에 4개월 만에 한 것이 사실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왜 이 시점에서 이거 갖다 공개했을까라고 하는 측면들도 고려해봐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 그건 좀 정부적 판단이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염수 투기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적인 여론의 반대가 매우 높은 상황이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상황이니까 소위 사드 문제를 얘기하면서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괴담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결부시키려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이 보도 이후에 제가 볼 때 오늘 이후부터 국민의힘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과거에 사드 관련해서 이런 발언을 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손혜원 의원을 비롯해서 뭐 튀겨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거다라는 것, 그다음에 뭐 율동도 하고 뭐 이렇게 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 전에 전개됐던 내용을 괴담으로 얘기하면서 지금 오염수 문제와 결합시키는 문제가 갈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 하나 하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적 우려가 있으면 그 우려를 야당이었기 때문에 제기하는 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 일종의 손혜원 의원처럼 무슨 몸이 튀겨진다. 또는 국민의 건강 문제인데 율동과 노래를 부르면서 이 문제를 반대하는 행위 자체는 진정성이 의심을 살 만한 부분이 충분히 있잖아요. 이런 행동들은 나쁜 겁니다만 아니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문제 제기를 해서 사회적 토론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사회적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좀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그것은 제가 볼 때 어쩔 수 없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이 문제를 사드 문제를 제발 부탁입니다만 오염수 투기가 괴담이다라는 것으로 연결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건 아직까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연동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짜 그야말로 과학적 논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염수 이야기가 나왔으니 다음 소식으로 또 오염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정이 임박했습니다. 자, 여야 대립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를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일본 핵오염수 방류를 합리화하는 데 온갖 열정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일일 변명을 일본 대신하고 있습니다. 토론을 통해서 누가 말이 맞는지 국민들이 판단하시도록 하는 것이 옳다. 그게 왜 과학적으로 그걸 접근해야 되지. 그게 국민들에게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느냐 여부를 판단하는데 왜 위험하지 않은지를 정치권이 판단하느냐 과학이 판단해야지 라는 생각인 겁니다. 예, 정치권이 아니라 과학이 판단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는데 아까 이제 김종욱 교수님께서도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오염수 관련해서 이제 그 의문사항이라든지 의혹이라든지 제기하고 있는 것들을 과거 이제 사드 괴담과 연결시키면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예전에 이제 사드가 이제 괴담으로 밝혀진 이상 지금 이제 뭐 오염수 문제도 같은 거 아니냐? 자, 이렇게 나갈 수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소고기 문제에서부터 이렇게 전적이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해도 이거 괴담이다라는 프레임이 박힌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문제 제기를 할 때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
김 교수님도 그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부분은 제가 동의를 하는데요. 그렇다 그래서 오염수 문제와 사드 문제가 같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사드 문제가 소고기 문제와 같은 것이 아니듯이 이거는 국익의 차원에서 또 국민 건강의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과학의 문제다 그러면서 이 정치인들이 말을 할 때마다 이게 정치적 쟁점화가 된다라는 점에서 정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 여나 야나 좀 입을 다물고 과학자들이 공개 토론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이 공개 토론을 할 때는 핵공학자뿐만이 아니라 식품 안전을 다루는 전문가, 그다음에 생물학자. 왜냐하면 지금 생물학자들 입에서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외적으로 전문가들을 좀 불러가지고 정말 그 진정성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오염수가 안전하다라고 보는 측에서는 태평양이 지구의 3분의 1이고 전 바다의 반이나 되는데 여기서 후쿠시마에서 방류를 한다 그래서 그것이 오염되지 않는다라는 논리를 피력합니다. 그리고 후쿠시마가 사고가 났을 때만 하더라도 300톤씩 그 방류가 되는데 지금은 100톤 정도 방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그 무쏘라는 생물학자는 지금 그 삼중수소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삼중수소가 수소폭탄을 만드는 수소이고요. 이게 이렇게 인체에 계속해서 누적이 되면은 대를 이어서 유전적으로 뭐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심지어는 무슨 폐암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무서운 얘기를 하거든요. 누구 말이 맞는지를 정치인들이 어떻게 알아요? 저는 지금 어느 말이 맞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들을 한다. 옥스퍼드 교수는 마실 수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야당에서 지금 하는 건 역시 정치 공세예요. 뭐 강릉으로 어디로 돌아다니면서 그래갖고 지금 뭐 천일염 사재기가 일어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요. 이 여당의 접근 방법도 제가 잘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잘 못했어요. 한마디로. 그런데 과거에도 보면은요. 한미 FTA 때도 그랬고 소고기 때도 그렇고 사드 때도 그랬고 이렇게 막 국민 반대가 심해지면은 정작 말을 해야 될 전문가들이나 여당이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지금 여당이 그런 과거의 그런 그 어떤 그 과거의 기억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이제 문제를 푼다고 하면서 나온 접근법이 자칫 잘못하면 과연 저 사람들이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건가? 아니면 야당이 주장하듯 일본 대신 얘기하나?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발언을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 그 관련 과학자 전문가들이 공개 토론을 방송을 통해서 해가지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지금 이 원자로 사고가 1979년에 쓰리마일 아일랜드, 그다음에 86년에 체르노빌. 근데 이건 전혀 다른 경우거든요. 그리고 방류도 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예. 자, 이거 뭐 국민의힘도 뭐 무조건적인 방류를 뭐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라고 저는 믿고 싶은데 어쨌든 뭐 민주당에서도 뭔가 정치적인 접근보다는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 아니냐, 자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도 사실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두 개의 과학이 존재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IAEA라고 하는 국제기구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존중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왜 또 다른 과학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평양 도서 18개국 포럼 같은 경우는 시료 채취, 일본에서 채취했다는 시료 자체가 일관성이 없다고 얘기해서 상당히 우려가 있다는 얘기가 분명히 나오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국민적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긴 사실입니다. 근데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후쿠시마현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87.8% 정도가 우려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그런 우려가 있다면 그 우려를 최소화하는 것이 개별 국가 정부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어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내용들이 안 나오는다는 측면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핵발전소 사고 이후에 최초로 오염수가 투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알 수가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과학적인
어떤 검증의 기간을 거쳐서 바다에 내보내야 되는 것이 사실이거나 아니면 바다에 내보내지 않고 매립하는 저수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저장을 해서 소위 과학기술이 계속 발전하는 거니까 이걸 최소화할 수 있는 기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계속 자기들이 주장했던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한 태평양 인접 국가들이니까요. 우려가 분명히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일본이 자기의 주장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다. 소위 국제사회의 우려가 있고 특히 주변국의 우려가 분명히 있다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들의 일정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새로운 방법들을 만들려고 하는 구체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노력이 없는 상황에서 소위 이제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 일방적으로 제가 또 제기하는 내용이 일본의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는 예를 들면 국민들의 객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판단도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제발 좀 소위 국민의 먹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 나중에 궁극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더 사력 있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대안들을 가지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구속 상태인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을 직권으로 해촉하기로 했습니다. 이 근로자위원은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이 돼 있는 상태인데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저임금위 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해촉해달라고 제청했습니다. 김 사무처장은 광양제철소 앞 철제 구조물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가 진압에 나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이후 최저임금위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김 사무처장이 공권력 집행에 저항한 것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위원 회촉 사유로 정한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최저임금위가 1987년 출범한 이후 정부가 근로자위원을 직권 회촉하는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 참여가 어려운 김 사무처장 대신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해달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사실상 공석으로 방치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동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김 위원장도 김 사무처장과 함께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한국 돈으로 20만 원 정도는 구매했고요. 제 주변 동료들도 같이 지금 엔화 계속 사고 있긴 해요. 보신 대로 최근 엔화 가치가 기록적으로 하락하면서 슈퍼엔저에 따른 다양한 경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이인철 참종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엔화가 지금 800원대예요. 맞습니다. 진짜 이 800원대의 엔화를 본 지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일본 여행 주기적으로 가시는 분은 깜짝 놀라는 게 물가예요. 야, 900엔, 1000엔 짜리 음식이 10년 전, 20년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야, 우리는 김밥이나 짜장면도 5년에 40%나 오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통상 여행 가시는 분이 야, 1000엔은 한 10,000원 정도는 줘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한두 달 사이에 9,000원, 8,000원까지 넘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난 19일 장중한 때 100엔당 897원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지난 2015년 이후 8년 만에 엔화 가치가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다들 아실 거예요. 일본은 그동안 장기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경기도 안 좋은데 물가까지 안 오르니 소득이 안 오르니까 씀씀이 줄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돈 풀기 계속해서 양적 완화를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각국, 유럽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살인적인 물가 때문에 금리를 엄청나게 빨리 많이 올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에 일본의 이 중앙은행장이 바뀌었어요. 일본은행 총재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화 완화 정책을 고수하겠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우리의 금융통화위원회와 같은 회의가 열렸어요. 일본에서. 금융정책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났느냐. 단기 금리는 마이너스 0.1%를 유지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업들은 이자 안 받을 테니까 대출 받아서 투자해 주시고요. 가게도 제발 부대 비용 안 받을 테니까 대출해서 소비 좀 해 주십시오라는 얘기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최근 들어서는 원화가 지금 강세잖아요. 예. 지금 뭐 하반기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지다 보니까 원화는 또 강세인데 또 이 엔화는 약세다 보니까 달러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엔화 가치 하락으로 이제 일본 여행도 늘고 일본산 제품 판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노 재팬이 아니라 바이 재팬으로 이렇게 상황이 변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일본 여행, 제주 여행 가느니 일본 네. 가는 게 더 싸라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그렇죠. 예. 제주에도 실제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이 200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반면에 한국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은 48만여 명이에요.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 즉 엔화 약세가 여행 수지 적자의 주범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여행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맥주 가격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 1분기 보니까 일본 맥주 수입액이 1년 전에 비해서 1.5배, 150% 가까이 늘었고요. 그리고 아마 노재팬 운동으로 가장 타격을 받았던 게 아마 유니클로라는 의류 제품 회사예요. 여기는 아마 일부 매장을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지난해 매출을 봤더니 1년 전에 비해서 30% 넘게 늘어나서 야, 이 노재팬 운동 한국에서 있었어? 라는 식으로 지금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엔화를 막 주변에 사는 분들도 좀 계시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일본 주식을 사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맞습니다. 자, 근데 이런 분들이 또 조심해야 될 점이 좀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있습니까? 맞습니다. 엔저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수요가 있어요. 예. 일단 환전해서 집에다 금고에다 쟁여놓겠다는 분, 환전 수요. 또 하나는 야, 그냥 일본 엔화 사서 은행에다 예금하는 엔화 예금 시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주식에 아예 직접적으로 그러니까요. 투자하는 네. 수요가 있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시중은행의 환전 수요가 1년 전에 비해서 5배가량 늘었어요. 그러니까 명동과 같은 이제 민간 사설 업체도 굉장히 붐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4대 은행의 엔화 잔액 역시 지금 한두 달 사이에 7조 원 잔액이 넘어서 거의 1년 전에 비해서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엔화 가치 떨어질 때 좀 사서 투자 목적이든 여행 목적이든 미리 사두고 이제 쟁여놓겠다라는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찬가지로 일본 주식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습니다. 가치 투자의 대명사 버핏까지 일본 주식 샀다라고 하니까 최근 들어서 전체 일본 주식에 대한 이제 잔액, 투자 잔액도 4조 원을 넘어서 지난해 비교했더니 한 30% 가까이 늘었는데요. 자, 문제는 뭐냐? 이게 쏠림 현상이에요. 일본 증시만 사고 그동안 샀던 같은 기간 중국 주식 팔고 미국 주식 팔고 홍콩 주식 다 팔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엔화 가치 낮을 때 투자해서 당연히 보관하고 있다가 앞으로 이제 엔화 가치가 오르면 환차 이익까지 보겠다라는 심리인 건 맞는데 주의할 점. 환율 예측이 너무 어렵습니다. 환율 리스크. 또 하나는 일본 주식에 대한 정보가 우리가 늦어요. 네. 또 하나는 뭐냐. 이게 세금이나 수수료 부가체계가 좀 다릅니다. 이런 걸 감안하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엔저로 오는 투자자들도 있지만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달러 강세고 엔저고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과거보다는 이제 수출 경합이 좀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 간 제조업 분야의 경쟁은 여전합니다. 그걸 우리는 수출 경합도라고 하는데요. 0에서부터 1 사이 숫자로 표현하는데 1에 가까울수록 야, 전 세계 시장에서 한일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라는 건데 실제로 엔저와 이제 경합도가 민감한 이 업종을 보게 되면 석유화학 제품, 전기 전자 제품, 자동차 부품 업종 여전히 경합을 벌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엔화는 기록적인 약세인데 원화는 강세다 보니까 이중고인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엔화 가치가 1%포인트 떨어질 때마다 우리나라 수출 가격, 제품의 수출 가격은 0.41%포인트 떨어지고요. 여기에다 수출 물량까지 0.2%포인트 감소합니다. 자, 물론 예전에 비해서 수출 경합도가 좀 좀 다소 둔화된 건 맞거든요. 그래서 좀 제한적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이제 공장이 많이 현지화돼 있기 때문에 환율 영향을 좀 덜 받고 있는 부분,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이제 일본에서는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를 수입해다가 완제품을 만들어 파는데 엔화가 약세니까 수입 단가가 낮아지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직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2번 더 인상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여전히 높고 인플레이션을 2%로 다시 낮추기까지 갈 길이 먼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정은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Nearly all committee participants expect that it will be appropriate to raise interest rates somewhat further by the end of the year.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현재 5에서 5.25%인 기준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고 시사한 건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 압박 때문입니다. Nonetheless, inflation pressures continue to run high, and the process of getting inflation back down to 2% has a long way to go.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긴축 기조를 정지한 게 아니라 유지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더 완화된 속도로 금리를 인상하는 게 타당하다며 긴축의 정도는 지금까지의 정책이 경제활동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 시사 발언에 미국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3%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0.52%, 나스닥 지수는 1.21% 떨어졌습니다. TV조선 정은하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조인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탐지견 한 마리가 우표물 사이에서 마약을 찾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에서 들어오는 마약의 60%가 이렇게 국제 우편물을 통해서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숨겨서 들어오다 걸렸는지 사진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온 자동차 부품엔 필로폰 1,700g이 숨겨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보낸 비누 속에는 케타민 60kg이 있고 말레이시아에서 온 캔디에는 필로폰 500g이 들어있었습니다. 유아용 장난감이나 카시트, 분유 속에도 마약이 섞여 있고 직접 몸에 필로폰을 숨겼다가 걸린 승객도 있었습니다. 한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에 마약을 유통한 일당을 잡았는데 자전거 안장이나 야구 배트, 글러브 같은 스포츠용품에 필로폰을 숨겨놓았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국내로 들어오는 마약이 크게 늘어났다고요? 예.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총 213kg의 마약을 압수했는데요. 이는 매일 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으로 역대 최대치라고 합니다. 국제 우편물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서 이렇게 마약이 몰래 숨겨져 들어오지만 세관 직원들은 국경에서 뚫리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마약 유통을 막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네, 마약이 우리 사회에 더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했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어제 22도 선에 그쳤던 서울이 27도를 보이겠고 대구는 30도로 어제보다 무려 6도가량 높겠습니다. 오전부터는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휴대하기 편한 우산 챙겨주셔야겠는데요. 서울을 포함한 내륙 곳곳에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겠고요. 일부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침까지 내륙과 남해안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지나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춘천이 27도, 청주 29도, 전주와 광주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돌면서 더 덥겠고요. 이번 주말 제주도에 올여름 첫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